자, 이 동학농민혁명은요, 1894년 동학교도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민 봉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대체 당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봉준과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동학농민혁명의 진짜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1892년 4월) 자,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해당하는 고부 지역인데요. 자, 이곳은요, 정말 이 드넓은 평야와 눈부신 해안을 끼고 있어서요, 전라도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신임 군수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의 이름 바로 조병갑. 조병갑. 이 조병갑에게는요, 이곳에 온, 즉 이 고부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고부 지역이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이 지역이? 쌀. 쌀. 너무 유명하잖아요. 조병갑은요, 바로 여기 고부에서 농민들의 세금을 뜯어갈 속셈을 가지고 고부 지역으로 온 겁니다. 자, 이 조병갑은요, 고부 군수 취임과 동시에 농민들을 향해 각종 수탈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조병갑에게는요,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 불효죄. 세금 내시오. 불효죄예요? 와.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았다. 불목죄. 돈을 내시오. 급기야 이 조병갑은요, 백성들에게 이런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바로 본인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 이거 세울 테니까 우리 아빠 공적비 세울 거거든. 이 돈 고부지역 백성들 좀 내봐. 와. 너무하네요. 효자인 것처럼 되게 황당한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런데 조병갑이 아주 황당한 일을 계속해서 벌여나갑니다. 바로 이걸 설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체 뭐였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만석보. 만석보? 만석보. 네. 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저수지를 말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조병갑이 만석보 짓는다고 하니까 황당해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곳 고부에는요, 만석보와 같은 저수지가 있어요. 네, 이미 있습니다. 아니, 마을에 이미 저수지가 있는데 조병갑은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짓을 또 했을까요? 그걸 빌면 또 세금 거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물 가지고. 맞습니다. 조병갑은요, 만석보를 짓고 저수지를 이용하는 물세를 2배로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물세. 게다가요, 이 만석보 만들려면은 누가 만들겠어요? 이제 농민들이 또 이제 농민들이 또 투입이 맞아요. 되죠. 당연히 고부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게다가 그 노동을 시켜놓고요, 돈까지 안 줍니다. 한마디로 무임금 노동. 자, 이렇게 갖은 트집으로 세금을 걷던 조병갑. 이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단어. 성관우리. 그죠? 많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이 탐낼 탐, 벼슬관, 더러울 오, 벼슬아치리. 재물을 탐내서 빼앗는 아주 행실이 나쁜 관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탐관오리의 대명사 누구? 조병갑. 조병갑. 이런 상황에서
억압받던 조선의 농민들에게 하나의 그 희망을 제시했던 종교. 이게 뭘까요? 동학. 그게 동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농민들. 이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동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동쪽의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이거는요, 동학의 반대말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학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쪽에서 온 학문을 뜻하는 서학입니다. 서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엔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입니다. 당시 서학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뭐 굳이 외래의 것을 따를 필요가 있어? 이 서학에 대항해서 우리 역시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한 내용 담지 뭐,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동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또 동학은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면서 양반과 농민 사이의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동학은요, 조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요, 농민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동학을 믿는 농민들의 가슴에 정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3년 6월 이 조병갑의 도를 넘은 횡포에 지친 농민들은요, 이런 행태를 견디다 못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바로 고부 마을의 몰락한 양반 전창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부마을 농민들은 바로 이런 조병갑의 행태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일종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관청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탄원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조병갑. 네네네, 맞습니다. 조병갑입니다. 농민들, 백성들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항의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탄원서를 받은 조병갑의 반응 어땠을까요? 저들을 매우 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항의하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부 농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전창혁이 죽은 겁니다. 곤장을 맞고 후유증으로 끙끙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이제? 바로 전봉준. 누구보다도 이 전봉준은 너무 분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니까. 전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전봉준은 전창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버지의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은 전봉준. 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이 녹두는요, 작고 단단합니다. 전봉준이 어릴 적부터 이 몸집이 좀 작고 왜소했거든요. 그런데 와, 그 최고를 뛰어넘는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를 녹두 장군. 약간 작은 거인 뭐 이런 느낌. 아유, 좋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딱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봉준은요, 평소에 동학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봉주는요, 굳은 표정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병갑을 이렇게 둘 수 나. 자, 그 후 몇 개월이 흐른 1893년 11월 고부 마을에는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어느 한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전봉준을 비롯해서 수십여 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동학 교도들과 뜻이 맞는 고부 마을의 농민들이 모인 모임의 정체는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려는 그 거사를 결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일이 발각되면 당시 고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조병갑에게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자, 바로 그때 전봉준이요, 아주 특별한 것을 그들 앞에서 꺼냅니다. 사발 통문은요, 이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종이입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네요. 전봉준. 보이죠?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혹시나 거사가 적발되더라도 지도자는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소한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다.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갈취한 탐관오리를 쳐 징계한다.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 전봉준은요, 당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항목에 그 최종 목표를 적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일지 한번 네. 보시죠. 자, 수도로 직행할 것? 전주영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한다. 와. 조정.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왕이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 조정을 의미합니다. 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은요,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준비했던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감시가 소홀했던 밤이었는데요, 전봉준은 천여 명의 농민들과 횃불을 들고 고부 관하로 바로 진격합니다. 자, 이건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탐관오리 조병갑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조선 조정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상식대로라면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성남 민심 달래려면 누구를 잡아줘야 돼요? 조병갑을 조병갑. 잡아. 그렇죠. 조병갑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조선 조정은요, 이 도망간 조병갑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파직시킵니다. 뭐 게다가요, 지금의 완도로 내보냅니다. 오. 그리고 이후에 이 조병갑 자리에 새로운 신임 군수를 보내고요,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관직인 안핵사 이용태란 인물도 파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이용태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고부 마을의 농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에는요, 여기저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고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 고을에 와서 인민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체포하여 사륙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나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8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고부에 와서 봉기를 일으킨 백성 모두를 너 동학교도지, 너 동학교도지, 체포해, 체포해, 체포해. 다 체포한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집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잡아 간음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전봉주는 이곳 고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무장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죠. 피신한 전봉주는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동학 세력을 움직였던 인물이 있어요. 손화중. 손화중. 이 사람을 만나서 연합을 맺게 된 전봉주는요 못다한 거사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로 가는 거. 수도로 간다. 네, 맞습니다. 원래 고부 농민 봉기의 계획대로 조선 조정 뒤엎고 중앙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양으로 나서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자, 그로부터 얼마 후 1894년 3월 이 전봉준 주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봉준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우와, 엄청난 인원들이죠. 우와. 자, 그들은요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요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까지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동학 농민군, 역사적인 동학 농민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전주성을 향하던 이 동학 농민군이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호호, 그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로 사라지고요. 전주를 거의 코앞에 두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때? 왜죠? 자, 이걸 놓칠 리 없는 전주의 관군,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4월 6일 동학농민군과 관군들은 마주칩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황토현 고개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까지 후퇴를 합니다. 기세가 막 등등해진 이 전주 관군들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 동학농민군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는요 소를 잡고 충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까지 합니다. 완전 무시를 했네. 그렇죠. 근데 농민군들 전투 경험 없으니까 도망도 갔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 네. 우와. 그들의 정체는 바로 동학 농민군이었습니다. 이야. 동학 농민군이 총칼과 축창을 들고 관군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와.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은요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와. 아니 근데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제일 좀 밑에 내려왔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요 조선 관군들의 방심을 역이용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유인 작전이었던 겁니다. 전주까지 가는 척 하다가 쭉 유인을 했던 거예요. 아, 전략이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동학농민군과 관군과의 싸움에서 농민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역사적 전투, 황토현 전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조선조정, 이건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만만치 않은 이 동학농민군에게 또 질 수는 없겠다라고 당연히 판단했겠죠. 동학농민군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약 2주 뒤인 1894년 4월 23일 한양에서 파견된 조선관군은 드디어 동학농민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농민군이 보이자마자 다짜고짜 대포를 쏩니다. 우와. 이 포격에 농민군 수십여 명이 한꺼번에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신식 대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무기, 주력 무기는 여전히 뭐라 그랬어, 제가? 죽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만든 그 죽창과 뭐 조총 몇 자루, 이게 전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불리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죠. 바로 이겁니다. 아, 엄청 크네. 뭐야 저거? 와이, 뭐야 이게. 엄청 크네. 자, 이 장태는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크게 엮어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솜이나 볏짚단 등을 채워 넣고요. 이 뒤에 몸을 숨겨 총을 피하는 일종의 방탄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탄차를 앞세워서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와. 게다가요, 조선 관군은 모르고 동학농민군은 아는 이것 역시 전투에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뭐겠습니까? 지형. 정확히 맞습니다. 네, 바로 지리적 특성이었습니다. 이 황룡촌의 강가는요, 지대가 좀 낮은 데 반해서 주변 뒷산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대가 낮은 황룡강 방면으로 장태를 아래로 굴리면서 돌격을 했던 거예요. 자, 장태를 활용했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조금 네. 이겼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 관군과의 두 번째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동학농민군의 다음 목적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전주. 아, 전주 그렇죠. 가야지, 전주 가야죠. 바로 전주. 전주. 전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학농민군들을 더 기세 등등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였습니다. 와. 1894년 4월 27일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전투도 없이 들어간 것이죠. 와. 거의 뭐 개선 장군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군들을 지휘해야 하는 전주선의 총지휘관 전라감사가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관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성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환호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동학농민군. 그런데 이때 동학농민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읽어봐 주시죠.
전주가 함락되고 청나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자, 그래서 바로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자 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자신들도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난리다. 조선 정부가 지금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인. 불러들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닌데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전봉준은요, 결국 이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을 자진 해산하기로 한 겁니다. 백성을 위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모였던 동학농민군이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전봉준은 절대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볼 생각이었지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원치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요, 조선 관군에게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 해산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재빨리 이 사건을 수습하고 싶었던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다음 날인 1894년 5월 8일 동학농민군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만큼은 꼭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거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집강소.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자치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봉준은 왜 집강소를 만들자고 했을까? 나중에 혹시 조병갑과 같은 탐관우리가 또 나와가지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탈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를 실행했던 겁니다. 한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하나하나 조사해 엄중하게 징벌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신분. 신분제. 그렇죠, 평등. 맞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해 달라라는 이 동학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전봉준의 귀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정말 황당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하. 왜 또 뭐야? 또.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와. 농민들 이제 해산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온 김에 경복궁을 그러니까. 공격하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말이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동학농민군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종이 인질이 된 겁니다, 지금요. 자, 이제 일본은요,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친일파 관료들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요, 이제 조선의 군대까지 일본이 관리하게 된 것이죠. 1894년 9월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전봉준 고심 끝에 또 결심을 내립니다. 일본이 우리 도성에 침입해 야반의 왕궁을 쳐부수고 우리의 임금을 놀라게 하였으니 의로운 병사를 규합해
일본 군과 싸우겠다. 와. 농민이. 그렇죠. 전봉주는 탐관오리는 둘째치고 우선 외세를 물리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제 전봉준의 목표는 조선 전체의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쪽으로 더 기울게 된 것이죠. 이 전봉준은 측근들과 함께 전라도 삼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삼례는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 요지니까 삼례를 거점으로 삼아야만 이 굉장히 모으기가 쉽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전봉주는 삼례에서 뜻을 함께할 동학 농민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전봉주이 모은 동학 농민군 몇 명이었을까요? 4천여 명. 와. 이것이 바로 2차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입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삼례를 떠나 한양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 한양, 경복궁을 점령한 누구? 일본. 맞습니다. 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도중 반가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을 몰아내는 일에 농민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와. 야.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동학 농민군의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4만 명까지. 4만 명? 와, 4만 4만 명? 명이요? 4만 명? 와. 기록에 의하면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농민군의 세력은 산과 들을 덮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일본군과 싸우던 동학 농민군이 하나, 둘, 셋 계속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동학 농민군의 시신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름 아닌 일본군의 무기, 총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뭐 보이지 않는 막 사방에서 막 수없이 날아오는 그 일본군의 그 총알, 이 총알 때문에 동학 농민군이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픽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바다 교수님, 그 당시 일본의 그 화력이 얼마나 좀 대단했나요? 농민군은 구식 조총입니다. 이 조총이란 거는 탄환하고 화약을 따로따로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장치예요. 오래 걸리네요. 반면에 일본군이 사용한 소총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총하고 격발 방식이 같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쪽에 최신식 무기를 준비하고 그냥 다다다닥 쏘는데 여기서 한 발 쏘고 막 총 넣어서 톡톡톡 해가지고 막 하고 불 붙이고 한 발 딱 쏘다가 퍽 다 죽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제가. 상대가 아예 안 되죠 이거 뭐. 네, 맞습니다. 긴 사거리 그리고 빠른 장전 속도. 당시 일본군의 무기는 동학 농민군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는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의
대패였습니다. 아, 대패. 자, 그런데 1894년 10월 27일 일본의 총지휘관은 일본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연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사륙한다. 모조리. 한마디로 일본군의 반기를 든 조선 땅에 있는 이 동학 농민군 찾아내서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 전봉준이 공주 일대에서 패배한 뒤에도 이렇게 동학 농민군을 향한 일본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욱 잔혹한 명령을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네, 거죠. 중요해요. 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러서면. 전봉준은 다시 한번 동학 농민군을 또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전봉준이 소집을 명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정말요? 진짜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려 2만여 명이 또 모입니다. 되게 감동이네요. 1894년 11월 전봉준과 2만여 명의 동학 농민군들, 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결전지로 향합니다. (1894년 11월 9일)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혁명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당시 양측의 병력 차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동학 농민군은 아까 얼마였다 그랬죠? 2만여 명. 일본군과 조선관군은 2천여 명. 동학 농민군이 무려 10배. 10배.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왜 불리했을까? 바로 지형 때문이었어요. 일본군이 이미 동학농민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우금치 고개의 높은 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높은 지대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일본군. 아유.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냥 이제는 뭐 물러날 곳이 없다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뭔가 가려고 하는. 근데 되게 공포는 확실히 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라도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총구를 향해 죽기 살기로 올라갑니다. 너무 처참한데요. 어떻게 이겨 저거?
이 전투의 결과,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차 접전 후 만여 명의 군사를 점검했더니 남은 군사가 불과 3,000명이었다. 그 뒤에 다시 접전 후 세어보니 500명에 불과했다. 아, 진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요, 이런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은 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 애초에. 농민이라는 아. 겁니다. 동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잘 훈련된 일본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전봉주는 우금치 전투에서 참패한 뒤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은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요, 네. 또 남아있는 동학농민군 세력을 모아서 일본군에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뭐 물론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배. 네, 번번이 패배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1894년 11월 27일 전봉주는 끝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학농민군이 해산됐다고 해서 일본이 이 전봉준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안 두죠. 왜냐면 다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지가 판단을 여지가 있고. 당연하죠. 자, 전봉준은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일본군에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전봉준. 자, 이때 전북 순창에서 옛 부하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옛 부하의 제안으로 한 민가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데 전봉준이 은신하고 있던 집에 갑자기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옛 부하. 네. 이 부하가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야. 현상금 때문에? 현상금? 네. 현상금 걸려. 전봉준을 숨겨준 이 옛 부하가 관아의 그를 밀고 했던 것입니다. 1894년 12월 전봉준은 배신당한 채 결국 체포됩니다. 전봉준에게 내려진 형벌, 사형. 근대식 법원이 생기고 최초로 선고된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의 교주 최시형마저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바로 동학의 제2대 교주 이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바로 조병갑입니다. 오, 조병가? 잊고 있었네요. 아까 유배 갔잖아요. 이 조병갑은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조병갑도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야, 참. 대박이다. 조병갑이 나올 줄 몰랐네. 자, 이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농민들은요, 그 이후에도 항일 의병운동에 참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건 바로 이름 없는 그 시대의 아무개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을 장악한 궁예는요, 드디어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901년 궁예는 국호를 정하고 대외적으로 건국을 선포하죠. 그리고 궁예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평양의 옛 도읍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자, 궁예는요, 그 옛날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그 신라의 복수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정말 승승장구하던 고려의 왕 궁예. 자, 이 대외적으로 기세를 펼치고 이 성장했던 그 순간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송악은 누구의 근거지예요? 배서 지역의 호족들이죠. 예. 특히 왕건의 직접적인 근거지. 그렇죠. 거기 있으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자, 이건요,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들고 온 첫 번째 묘책이었습니다. 기록으로도요, 상당히 호화롭고 엄청나게 큰 궁궐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결심한 철원천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했을까요? 이 화려한 도성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돈과 인력,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재력이 있는 호족들과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궁궐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불만입니다. 게다가 호족들,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데 또 돈 내야 하니까 또 불만입니다. 다 불만인 거예요. 자, 후 고구려 내부에서 이 궁예를 향한 이 호족들의 불만은 또 있었는데요. 자, 궁예가 이 중앙 집권 강화 방법으로 내세운 거 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궁예는요, 건국 3년 만에 고려에서 마진으로 한 번 바꿨고요.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2번이나 국호를 바꿉니다. 자, 그런데 바뀐 이름 마진 태봉, 어떻게 고구려 색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확 고구려 색깔을 지금 빼버린 겁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궁예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왕권 강화의 수단을 꺼내 듭니다. 바로 신격화입니다. 궁예는요,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륵불. 궁예의 행차가 있던 날, 백성들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갈기와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한 흰 말을 타고 궁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요, 금색 두건을 썼고요. 몸에는요,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궁예의 행차 주변으로는요, 아이들이 깃발과 꽃을 들고요. 뒤로는 비군이 200여 명이 그를 따라갑니다. 황제 폐하랍시오. 미련한 중생들이여, 무엇이 미륵인가?
여기 앉아 있는 짐이 바로 미륵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궁예는요, 자신이 미래에서 나타난 바로 그 부처,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곧 부처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는요, 사실 삼국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궁예 역시 민심을 모으는 한편 이 호족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륵불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궁예는요, 단순히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궁예의 결정적 수단, 관심법. 관심법. 자, 미륵불을 자처하며 신하들을 압박했던 궁예는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륵 관심법을 쓸 수 있다. 그대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날 속이다가 내 관심법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와. 왜? 나는 너의 마음을 마음을 알고 다 있으니까. 조나단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아.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들렸습니다. 궁예가 아니셔서. 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포를 놓은 궁예의 그 최악의 폭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철퇴 사건입니다. 자, 이 철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 저자는 지금 마군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 살려주시옵소서. 야! 교수님. 잔인하네. 이 자신을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믿었던 이 궁예는요, 20여 건의 불교 경전도 짓습니다. 근데 불교 승려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뭐야?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 그 경전은 요망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궁예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그 이야기를 못하던 그때에 보셨듯이 당시 명망 높은 승려 석총이 앞에 나서 궁예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이 화가 났던 궁예는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철퇴로 석총을 내리쳐버린 것이죠. 아. 아이고야. 그런데요, 궁예의 포악한 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궁예의 폭주 두 번째는요, 이 부녀자들의 음탕함을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면서 마구 죽이는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이 궁예의 폭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자, 궁예의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했던 만행,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라마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못 보겠어.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오, 이거 이 말. 유명하죠. 예. 이런 음탕한 것들이 있나?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 내군들은 무엇하느냐? 어서 죽여라! 오. 이상해졌네.
근데 해도 너무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미륵불이다.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이 공포심을 이용한 공포 정치죠. 이 공포 정치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 보면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궁예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이 우리가 지금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놓쳤어. 이분 누구? 왕건. 왕건. 네. 왕건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진짜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 그 다음 타겟이 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조금 쉬다 올까?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 네. 자, 이 궁예의 폭정을 막을 수 없었던 왕건은요. 지방 근무를 자처했고요. 후백제의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나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덕진포라는 곳에서 후백제의 그 경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사실 이때의 왕건은요, 적은 병사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수의 후백제의 배들을 불사르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왕건은 대승을 거두면서요, 후백제로부터 이 나주, 그 중요한 나주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우, 대단. 자, 이 승전보를 들었던 궁예, 너무 좋았겠죠. 역시 왕건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장군 왕건을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 바로 아래 직책이자 신하들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시중에 임명을 합니다. 왕건은요, 이렇게 궁예가 아끼던 장수에서 명실상부 퇴봉해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자, 이 궁예가 가장 믿고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던 것이죠. 왕건을 믿는 궁예, 그리고 비록 폭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인 궁예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건.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겼다.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바로 이 태봉국 최고의 정치 이슈 아지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에는요, 이 아지태라는 이름의 한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지태는요, 굉장히 아첨 잘하고요, 남을 잘 속이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지태는 궁예가 남의 잘못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 요거 딱 눈치채고요, 궁예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야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을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궁예한테 고향 사람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고향 사람들, 이거 억울한 사람들 이거 어떡할래? 너무 열받잖아. 네.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아지태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왕건이었어요. 왕건. 바로 이 태봉의 2인자 왕건. 이 왕건은요,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연을 들은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아지태를 잡아들여서 추궁을 합니다. 결국 마침내 이 거짓으로 남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내요. 왕건 덕에 모함당했던 사람들, 누명이 풀려난 거예요. 바로 이 아지태 사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 것 같습니까? 왕건으로 흘렀겠네요. 느낌 오시네요. 네. 느낌 오시죠? 바로 이 아지태의 자백 사건 이후에
군부의 장교, 궁예를 따랐던 호족들, 지략가들, 학자들 등등 정말 직책을 가리지 않고 궁예를 떠나 왕건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봉의 정치계는 왕건파, 궁예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왕건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친왕건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궁예는 갈수록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고, 그 궁예 눈에서 보면 왕건 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 뭔가 좀 그렇죠. 불길하네 이런 생각도 들 테고, 네. 그렇죠. 당연히 양자 사이의 갈등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벌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이 정치 세력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 태봉에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데요, 이 궁예와 왕건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예가 자신의 최측근인 왕건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예는 갑자기 왕건을 궁으로 부릅니다. 궁 안에서는요, 궁예가 처형당한 사람에게서 이 몰수한 금은 보화,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은 보화를 하나둘 찬찬히 살펴보는 궁예는요, 갑자기 성난 눈으로 왕건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내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건한테. 갑자기? 갑자기. 왕건 역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왕건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궁예의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나의 눈을 속이지 말라. 왕건, 너의 마음을 읽겠다. 관심법 나온 거예요. 관심법 나온 거예요. 자, 궁예는요, 눈을 감고 뒷짐을 진 채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심법을 시작합니다. 자, 생사가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찌할 줄 모르고 엎드려 있던 왕건 앞으로 붓 한 자루가 굴러옵니다. 붓 한 자루가 말이죠. 궁예의 측근 최응이란 인물이 붓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최응은요,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주우러 왕건 곁으로 다가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붓을 줍는 그때 왕건의 귀에 아주 빠르게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자복하십시오. 라고 빠르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왕건은요,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궁예에게 제가 반역을 꾀하였으니 죽어마땅합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왕건의 말을 들은 궁예는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경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금과 은으로 만든 말 한 장과 고삐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궁예는요, 마지막으로 왕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왕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궁예의 바로 옆을 지키던 최응, 이런 대신조차도 왕건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최측근 왕건까지 의심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궁예는요, 더더욱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 화를 입은 건요, 부하도 아니었고요,
백성도 아니었고요. 궁예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오. 결국 이 궁예 폭정을 보다 못한 부인 강 씨가 궁예를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궁예는요 부인을 향해 뿔같이 화를 내면서요. 화를 내요. 네, 나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어. 이야. 와, 황당하네요. 관심법으로 또 이것까지 또 보신 거네요 지금, 그죠? 황당한 부인 강 씨는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궁예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이 궁예는요 추국장에서 부인을 추궁하고요 결국은 부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아 이게 진짜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에 달군 이 쇠꼬챙 있죠. 이걸로 부인의 음부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그죠? 정신병에 걸린 음흠. 상황이죠. 이 장면 정말 그렇습니다. 부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잔인하게 때려 죽입니다. 가족까지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만행.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궁예 폭군 맞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각인되었던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그 궁예의 어떤 정신 상태로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인 강 씨는 유력한 호족의 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욱해서 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이 궁예와 호족들 사이에 쌓였던 정치적 갈등, 그것들의 비극적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 궁예의 이 폭정이 계속되던 918년 6월 궁예를 향한 태봉국 전역의 민심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6월 14일 늦은 밤 누군가가 왕건의 집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꽝꽝꽝꽝꽝. 문을 여니까 부하 장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의 왕은 정사도 못 돌보고 형벌도 함부로 하면서 처자를 살육하고 신하들을 죽이니 백성들이 그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바라건대 폭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궁예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예 죽이고 새로운 나라 세웁시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에겐 진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왕은 누구다? 왕관이구나. 왕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의 청의 왕건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온 거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왕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충심을 가져야 될 신하가 군주를 칠 수는 없어.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겁니다. 완강히 이 혁명을 거부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의 부인 유 씨가 갑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의를 세우고 폭군을 갈아내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여러 장군의 의견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는데 어찌 대장부가 가만히 있으십니까? 유씨 부인은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혔고요. 왕건은 그제야 모두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왕건이 집을 나서니까요. 궁 앞에서야 북을 치면서 막 떠들썩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만여 명. 와.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궁예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은요 결국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너무 쉽게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날 그 철원성에서 고려 건국을 선포한 겁니다. 자, 왕건의 고려가 세워진 그 순간, 자, 궁예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예는 아무것도 모르고 침전에 누워 있었는데 나인이 왕건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이 보리를 먹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발각되었다. 결국 그 주민들한테 살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명성산, 명성. 울명 소리성 외산, 소리내 울었다는 산. 와, 어우, 야, 와. 멋있다. 멋지다. 와. 오름산. 예. 이게 이 궁예와 관련이 되는 그런 산 이름이에요. 한탄강 아시죠? 한탄강 알아요. 들어보셨죠? 와. 한탄. 궁예가 한탄했다라는 아.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와. 어떻습니까? 영상 보니까. 그때 약간 현장에 제가 간 기분이에요. 궁예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느껴졌어요. 예.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미륵불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궁예의 말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그는요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이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아. 자, 이 궁예는요 분명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장군이었고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세웠던 그런 야심찬 개혁가의 면모가 있었죠. 뭐 실제 고려 개국 후에도 이 궁예를 지지한 세력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승자였던 이 고려마저도 궁예를요 전 왕조의 대왕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궁예를 폭군으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궁예 기록을 보면 그 전반부 모습하고 후반부 모습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 후반부 모습이라는 것은 왕건이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고려를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왕변의 정변의 정당성을 잘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쨌든 궁예가 폭군. 나쁜 그렇죠. 부정적인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예가 물론 폭군으로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더 과장되고 더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폭군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역사 기록은 비판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